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으로 가볼게요.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의 용어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현금 유입의 현값과 현금 유출의 현값에 대한 이야기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현금 유입이란 말은 뜻이 뭐예요?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들어온 돈이란 뜻이고, 현금 유출이라는 것은 돈이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나가는 돈이고, 근데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시점이 똑같지 않으니 이를 동일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서 뭐 한다? 예, 현가 이건 할인한다는 뜻이잖아요. 현재 가치로. 그러니까 들어온 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고 나가는 돈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동일 시점의 가치로 이를 환산해 봤더니 예를 들어 들어온 돈 쪽이 더 크더라. 그러면 이거 투자하죠. 그럼 투자를 할 거다. 채택이죠. 그러나 나가는 돈 쪽이 클 거다. 그러면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그럼 투자를 기각할 거다. 간혹 묻기를 크면 투자하는 건 알겠는데 같으면 왜 투자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작으면 투자 기각 맞죠? 기각하는 거 뺀 나머지는 다 채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크면 물론 채택이고 같으면 채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채택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뭐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거나 같으면 채택, 작으면 기각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할인입니다. 뭐를?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현금 흐름이라 그러거든요. 현금 흐름을 어떻게 한 거죠? 할인한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현가법, 두 번째 내부수익률법, 세 번째 수익성지수법.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했죠? 순내수 했습니다. 그럼 순내수에서 순현가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순현재가치법의 줄임말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순내수로 기억합시다. 그러면 순현가법부터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순현가법에서 순현가는 앞으로 NPV라고 표현할 거고 순현재가치의 줄임말. 자, 그럼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값에서 현금 유출의 현값을 뺀 금액입니다. 뺀 거예요. 뺀 거. 유입의 현값에서 유출의 현값을 뺀 거. 차이.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뺀 게 뭐다? 순현가라 그 말이에요. 순현가를 0하고 비교해서 투자 결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0하고 비교하느냐? 여러분 순현가는 방금 제가 뭐냐면 빼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얘가 같으면 두 개 같으면 뭐가 되겠어요? 0이죠. 그러면 이쪽이 크면 0보다 크죠. 이쪽이 크면 0보다 작죠. 그러니까 0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0보다 크다 그 말은 유입이 크다는 뜻이죠. 0보다 작다는 말은 유출이 크다는 뜻이죠. 0보다 크면 순현가가 0보다 크면 채택이고 0보다 작으면 기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현가는 0하고 비교해요. 빼기니까. 이렇게 빼기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두 개가 똑같으면 0, 앞에 게 크면 0보다 크다, 뒤에 게 크면 0보다 작다. 그럴 때 현금 유입은 돈이 들어오는 건데 운영소득은 무엇을 가리키고 처분소득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현금 유입은 둘 다 세후소득을 가리켜요. 그러면 영업의 현금 흐름 계산에서는 세후 현금 흐름을 말하는 거고 지분복귀액 계산에서는 세후 지분복귀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일 마지막에 계산한 세후소득이다. 그리고 현재 가치 할 때 할인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재투자율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재투자 수익률의 줄임말이고 수익률은 세 가지가 있죠. 요구수익률, 기대수익률, 실현수익률. 그런데 실현수익률은 지나야 알 수 있는 수익률이니까 사용하지 않고 기대수익률 아니면 요구수익률인데 순현가법에서는 요구수익률을 재투자 수익률,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그럼 재투자 수익률을 줄여서 재투자율이고 다른 말로 할인율이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면 재투자율이 할인율인데 요구수익률로 재투자한다. 요구수익률로 할인한다. 우리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45페이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345쪽의 기본서의 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가 주어졌어요. A의 순현가하고 내부 수익률은 이렇게요. 그리고 할인율이 20%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할인율은 순현가를 이야기할 때는 이 할인율이 뭐다? 요구수익률인 거예요. 그냥 요구수익률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요구수익률이다. 그런데 초기 현금 지출이 5,000원이고 1년 후에 현금 유입이 6,000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건데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를 할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6,000원을 할인할 거예요. 나누기 해야 되겠죠?
그럴 때 1은 항상 원금 때문에 쓴다 그랬고 뒤에다가 점 뒤에는 소수점 뒤에는 할인율을 갖다 붙이면 되죠. 20%니까 1.2. 그럼 10%면 1.1, 5%면 1.05, 7%면 1.07. 무조건 앞에는 1이 들어가야 돼.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계산기를 꺼내시고 나누기 해보세요. 자, 6,000 나누기 1.2 해보세요. 6,000 나누기 1.2. 네, 계산기에 대해서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연습해보는 겁니다. 6,000 나누기 1.2 했더니 얼마 나와요? 네, 5,000원 나왔습니다. 5,000원 나왔어요. 그럼 이제 현금 유출은 처음부터 5,000원으로 주어졌네? 그러면 현금 유입과 유출의 차이를 계산하니까 0이야. 따라서 순현가는 0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요구수익률이 10%로 주어졌다고 가정하잔 말이에요. 그럼 요구수익률이 10%로 주어졌을 때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는 6,000 나누기 뭐 하면 된다고요? 1.1 하면 된다고요. 자, 계산기로 나누세요. 6,000 나누기 1.1 하세요. 6,000 나누기 1.1을 했더니 얼마 나와요? 약 5,454 나오지요? 약 5,454 나오니까 순현가는 5,454원에서 5,000원을 뺐더니 약 454원이 되는 거예요. 이 순현가가 뭐다? 여기다 투자해서 번 돈이에요. 투자자가. 투자자의 재산 증가가 얼마란 뜻이에요? 454원이 투자자의 재산 증가, 부의 증가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순현가를 이렇게 계산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다시 순현가법으로 돌아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안의 결정을 보니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아까 540 얼마 나왔죠? 545 545 그만큼 순현가 크기가 있으니까 투자하겠죠. 그럼 투자 채택이죠. 그러나 만약에 0보다 작다면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말이죠. 투자안의 경우에 독립적인 투자안이라는 게 있고 배타적인 투자안이라는 게 있는데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에 보니까 투자안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개가 있더래요. 그래서 순현가가 0보다 큰 것만 골라냈거든요. 근데 A하고 B가 두 가지가 다 0보다 크더래. 그러면 다 선택하면 돼 그냥. 0보다 큰 투자안을 다 선택하는 것. 이게 뭐다? 독립적인 투자안. 근데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이라는 게 뭐냐면 투자하는데 돈이 한계가 있어. 내 돈이 투자할 돈이. 그러다 보니 순현가가 0보다 큰 놈 중에서 딱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순현가가 0보다 큰 놈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게 가장 큰 놈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별거 아니에요. 순현가 큰 거 중에서 제일 큰 거. 그러면 만약에 A는 순현가 크기를 봤더니 순현가의 크기가 A는 1,000이래. 1,000원이라고 합자고요. 1,000원. 그리고 B의 순현가 크기는 2,000원이래. 이 금액이 작다라고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1,000만 원, 2,000만 원 하시고 그래도 적다고 하시는 분은 1억 2천, 1억하고 2억 그렇게 하셔도 좋고. 어쨌거나 여러분 독립적인 투자 아니면 순현가가 0보다 큰 A와 B를 선택하지만 다 선택하지만 배타적인 투자 아니면 어느 걸 선택한다? 0보다 큰 놈 중에서 가장 큰 B를 선택한다 그 뜻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순현가법의 특징입니다. 순현가법의 특징은 투자자들의 부후, 즉 재산 증가는 정확하게 그 투자안의 순현가 크기만큼 증가해요. 아까 조금 전에 순현가 크기가 545, 약 545 나왔죠? 그럼 545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순현가는 투자안의 모든 현금 흐름을 다 따져요. 운영 단계와 처분 단계의 모든 현금 흐름을 모두 고려한다. 세 번째 순현가는 화폐의식 가치 고려해요. 할인했죠 아까? 할인하면 화폐의식 가치 고려하는 거죠? 네 번째 순현가를 계산할 때 할인율은 요구수익률 사용했죠 아까? 그런데 여러분 요구수익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20%냐 10%냐에 따라서 순현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요구수익률이 결정되어야만 순현가를 계산할 수 있어요. 요구수익률이 주어지지 않으면 순현가를 계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순현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요구수익률이 결정되어 있어야만 해요. 이 말 뜻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현금 흐름의 투자안인데 좀 전에 요구수익률이 20%인 경우는 순현가를 아까 계산하니까 0이었어요. 그런데 10%인 경우는 순현가를 계산했더니 545가 약 54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구수익률에 따라 순현가는 달라질 수 있는 거 맞죠? 순현가법은 각 가치의 가산원칙이 성립해요. 가치의 가산원칙이 뭐냐? 가치의 가산원칙은 여러 투자안을 복합적으로 평가한 값이 각각의 투자안을 따로 평가한 합과 같다는 원리인데 이 말이 더 어려워. 그러니까 이 말 적어놓지 말고 절 봐봐요. 책에 있어요.
자, 이 뜻이에요. 얘하고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합해봐. 3천. 그러니까 전체 투자하면 3천이에요. 전체 투자하면 순영가 크기가. 그럼 각각 투자하면 1,000하고 2천. 합산하면 3천. 이게 일치한다는 거야. 각각의 순영가를 더하면 전체 투자액과 똑같다. 그런데 내부 수익률법은요. 각각의 내부 수익률을 더하면 전체 내부 수익률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수익성 지수법은 각각의 수익성 지수를 더하면 전체 수익성 지수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그런 걸 가치의 가산 원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 그러면 가치의 가산 원칙이 성립하는 건 뭐밖에 없다? 순영가법밖에 없어. 각각을 더하면 전체와 일치하는 거. 순영가법은 가치의 가산 원칙이 성립해요. 가산 원칙이라고도 하고 가산 원리라고도 해요. 내부 수익률법으로 건너갈까요? 내부 수익률법에서 내부 수익률을 IRR로 표현하는데 내부 수익률법에서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현가합과 현금 유출의 현가합을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가합과 유출의 현가합을 같게 만든 할인율이다. 이게 뭘 말하는 말인지 좀 이따 차치하고 일단 이 둘이 같으면 순영가가 뭐가 될 거? 아니야, 빼기해서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같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0. 그 0이지. 순영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이지. 그런데 이 내부 수익률법은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해요. 왜 그런지도 좀 이따 부연 설명해 드릴 거고 이때 현금 유입은 똑같이 세후소득을 쓰고요. 할인할 때 현가합 때 현재 가치 할 때 할인율 재투자율은 아까 순영가법은 뭐로 할인했죠? 요구 수익률이 재투자율이었고 할인율이었습니다만 내부 수익률법은 재투자 수익률 혹은 재투자율이 할인율인데 내부 수익률이 할인율이에요. 이게 뭘 뜻하는 말인지 다시 345로 가실까요? 345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똑같은 문제죠. 이때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이었죠. 이번엔 내부 수익률을 구하자 이 말이에요. 내부 수익률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하자고요. 여러분 저 문제에 의하면 내부 수익률은 이렇게 구해야 된다고요. 저 문제에 의하면 현금 유입이 6,000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 유출이 5,000원. 할인율이 20%.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요. 투자한 돈이 5,000원이래 현재. 그런데 1년 후에 현금 유입이 6,000원이래. 그런데 이것을 현재 가치 양쪽을 같게 만든 할인율 아까 현금 유입의 현가합과 유출의 현가합을 같게 만든 할인율이라고 해요. 여기다가 0.2를 쓰면 안 돼. 20% 이걸 쓰면 안 된다고. 이거는 요구 수익률이니까. 이걸 구해야 돼. 이렇게 놓고 네모를 이렇게. 이게 뭐다? 이게 내부 수익률이에요. 왜 내부 수익률을 한다? 안에서 구해지니까 내부 수익률인 거야. 그럼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적지 말고 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된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지 말라고. 잘 봐봐요. 양쪽을 같게 만들려면 이거는 1분의 5천이니까 1 플러스 네모는 5천분의 6천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제 계산기로 자 계산기로 6,000원 나누기 5,000원 해봐요. 그러면 얼마예요? 1.2죠? 그럼 이제 네모는 넘어가면 빼요. 0.2가 됐죠? 그럼 20%예요. 아 내부 수익률도 20%네.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렇게 구하면 쉬워 어려워? 어려워해 어른들. 이거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어렵네요. 그런다고요. 옛날에 뭐 모르을 때 제가 이렇게 설명했더니 대학생들을 놓고 설명하는 것 같네요. 그런다고. 이렇게 하지 마요. 하지 말고 어떻게 해? 이렇게 해 그냥. 5,000원 투자했죠? 그게 5,000원이 플러스 얼마 됐어? 6,000원 됐죠? 그럼 얼마 본 거야? 네, 순수익 항상 차이 순수익. 그럼 5,000원 투자해서 1,000원 벌었으니까 수익률은 20%야 그냥.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 투자액분의 번 돈. 투자액분의 번 돈 곱하기 100.
그러면 20% 이렇게. 왜요?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거든 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투자 한도분의 번 돈. 이해가셨어요? 무조건 이렇게 계산하세요. 그럼 뭐 내부 수익률 계산할 때는 요구 수익률이 필요했어? 필요하지 않았어요? 필요하지 않아요. 없어. 그냥 이 안에서 구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부 수익률법에서 내부 수익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요구 수익률이 결정되지 않아도 돼요. 내부 수익률법에서 내부 수익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요구 수익률이 결정되지 않아도 돼요.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에서 내부 수익률의 개념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계산한다? 그냥 무조건 투자 한도분의 번 돈으로 계산한다. 내부 수익률이 알고 보면 뭐다? 기대 수익률이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부 수익률이 20%잖아요. 우리 내부 수익률이 20%잖아요. 계산했더니. 그런데 요구 수익률도 20%잖아요. 둘이 같잖아. 그런데 만약에 요구 수익률이 10%라면 요구 수익률이 10%라면 내부 수익률이 더 크겠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잖아. 그러면 투자하겠지. 왜냐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는 뜻이니까. 이 경우는 투자를 채택할 거다 그 말이죠. 요구 수익률이 10%로 줘줬다면. 말뜻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다시 가요.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므로 얘를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투자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현값과 유출의 현값을 같게 만든 할인율인데 우리는 그냥 투자한 돈분의 번 돈으로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투자안의 결정은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를 채택,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를 기각한다고 할 겁니다. 아울러 독립적인 투자안이면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투자는 다 선택합니다. A가 됐든 B가 됐든 간에. 배타적인 투자안이면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것 중에서 가장 큰 걸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만 선택하는 것을 배타적인 투자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내부 수익률이 큰 걸 선택하면 된다 그 말이죠. 이제요. 내부 수익률법이 갖고 있는 특징인데요. 엄청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가볍게 보세요. 내부 수익률법은요. 투자를 1억 한 번만 했잖아요. 내부 수익률이 한 개만 존재합니다. 근데 그렇게 투자하지 않고 예를 들어 6천 투자하고 그다음에 4천 투자했다. 그럼 투자를 두 번 한 거잖아요. 내부 수익률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렇게 투자하지 않고 5천 투자하고 3천 투자하고 그다음 2천 투자하고 그럼 세 번 투자했잖아요. 내부 수익률이 세 개가 존재합니다. 투자 횟수만큼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심지어는 아예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버리면 투자 결정이 곤란해집니다. 내부 수익률법이 갖고 있는 한계점들입니다. 같이 그럴 수 있다라고만 알고 계세요. 그럴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주세요.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가서 제가 고차방정식으로 쭉 계속 답을 달아드리면 뭐라고 알려줬는데 뭔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요.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셔. 아셨죠? 우리가 배우는 이 부분이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하는 미주수 X값과 주어진 식이 똑같으면 그만큼 근데 만약에 미주수 구하는 값이 방정식 구하는 값은 더 많고 방정식이 적으면 못 구하는 거거든. 해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대표적인 예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나온다고 공인중개사 범위에서. 그리고 가치의 가산원칙도 성립하지 않아. 그 말은 A의 내부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10%, B의 내부 수익률이 20%. 그럼 각각을 더하면 몇 퍼센트라 해야 돼? 30%라 해야 되는데 30%가 아니에요. 전체의 내부 수익률과 일치하지 않아요. 이런 것도 실제로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들을. 근데 지금은 결론만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형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의 비교입니다. 첫 번째는 순형가법에서는 모든 예상되는 미래 현금 흐름이 요구 수익률로 재투자된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순형가법은 가치의 가산 원칙이 성립하지만 내부 수익률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순형가법을 이용하여 투자안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이 기업의 극대화에 부합되는 의사결정 방법이 됩니다. 똑같이 투자를 했을 때 순형가법으로 투자하는 것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투자자의 부를 더 많이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일반적으로 순형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투자 판단의 준거로 선호된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순형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의 비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제 수익성 지수법입니다. 수익성 지수는 PI라고 표시하는데
현금 유입의 현값을 현금 유출의 현값으로 나눈 값인데요. 나누기입니다. 참고로 수익성 지수를 뭐라고도 말하냐면 편익 비용 비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편익 비용 비율에서 분자가 편익 들어오는 돈이고 비용이 분모가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수익성 지수를 표현할 때 수익성 지수는 분수다 보니까 1과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데 제가 분수로 된 개념들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값을 분자에 쓴다 그랬어요? 분모에 쓴다 그랬어요? 분자에다가 더 중요한 값을 써요. 그러면 유입과 유출 중에서 유입이 더 중요할까요? 유출이 더 중요할까요? 수익성을 따졌을 때 유입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입을 분자에 쓰고 유출을 분모에 써서 표현합니다. 그럼 분수에서 분자와 분모가 똑같으면 얼마가 돼요? 1. 그래서 1과 비교하는 거예요. 1보다 크단 말은 유입이 크다는 뜻으로 수익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투자 채택. 1보다 작단 말은 분모가 크니까 유출이 커서 수익성이 없으니까 투자를 기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현금 유입도 순영가법처럼 세후소득, 순영가법이나 내부수익률처럼 똑같이 세후소득을 쓰고 재투자율은 순영가법은 요구수익률,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 수익성지수법은 재투자율이 요구수익률을 사용합니다. 순영가법과 똑같이. 그러면 우리 아까 똑같은 문제를 다시 보기로 해요. 345쪽에는 문제에서 아까 순영가법과 순영가와 내부수익률만 구하라고 했어요. 수익성지수는 구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제가 살짝 문제를 바꿔본 거예요. 수익성지수도 구해봐라. 만약에 그런다면 이렇게 수익성지수를 구하려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있어야 되고 따라서 6,000원 나누기 1.2 했더니 아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금 유출 5,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수익성지수는 5,000원분의 5,000원이니까 그냥 1인 겁니다.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근데 만약에 요구수익률이 10%라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는 아까 6,000원 나누기 1.1이었죠. 그러면 약 얼마였죠? 5,454였습니다. 그러면 나누기 5,454 나누기 5,000원 계산해 보세요. 5,454 나누기 5,000원 해보세요. 약 얼마 나옵니까? 1.09가 나옵니다. 그러면 1보다 크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으므로 투자를 채택하는 겁니다. 말뜻 이해가 되셨죠? 이름은 채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순영가가 0이었었죠. 여기 순영가가 0이면 수익성 지수는 1입니다. 그리고 내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이 같았죠. 아, 순영가가 0이면 수익성 지수는 1이고 내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이 같군요. 그러면 문제 찾는 요령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수익성 지수법에서 우리는 이제 투자를 결정할 때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다면 투자를 채택하고 작다면 기각한다고 하겠습니다. 독립적인 투자니면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놈은 다 선택하면 됩니다. 배타적인 투자니면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놈 중에서 가장 큰 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죠.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감을 잡으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345쪽의 문제로 들어와서 우리는 아까 순영가를 구하기 위해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이렇게 5,000원, 유출의 현재 가치는 5,000원, 그래서 순영가는 0, 내부 수익률은 투자한 돈분의 번 돈에서 20% 이렇게 구했습니다. 일단 답은 몇 번입니까? 1번. 근데 말이죠, 이런 문제는 풀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보세요 여러분, 24회 때 나왔던 이 문제인데 그냥 투자한 돈분의 번 돈 눈으로 보면 그냥 20%는 내부 수익률이, 그래요 안 그래요? 내부 수익률이 20% 눈에 보이죠? 그리고 나서 요구 수익률을 봐. 같네? 내부 수익률하고? 그럼 순영가 0이지 뭐. 답 1번이야. 계산할 것도 없어. 수익성 지수는 계산하지 않아도 1이지. 이해 가십니까? 순영가가 0이면 수익성 지수는 1이고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같다 그 말이에요. 됐잖아요. 그대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조차도 이렇게 풀면 안 돼. 만약에 뭐 그렇게 못 짓는다 하더라도 계산기로 그냥 놓고 계산한가 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 계산기 다시. 앞으로 순영가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할 거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건데요? 순영가 계산할 때 6,000을 먼저 눌러요. 그리고 할인이야. 할인을 먼저 해야 돼. 할인해서 빼는 거야. 그러니까 할인은 나누기고 그다음 순영가는 빼기란 말이에요. 나누기 빼기라고. 그러면 6,000원 나누기 언제나 1점 얼마라고. 그럼 1.2 그리고 빼기 유출 5,000원.
순서대로 눌러보세요. 그럼 0 나오는 거 맞아요? 앞으로 수년가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이렇게 안 써. 뭐 이런 거 하고 있으면 미쳐. 이렇게 10초. 내부 수익률도 만약에 복잡하게 나왔다고 쳐. 그럼 분자값 1,000원, 1,000 나누기 5,000 곱하기 100 이퀄 누르시면 20% 나와요? 그렇게 구할 거라고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기로만 계산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연습. 어디? 341페이지로 가요. 기본수. 341페이지로 가면 다 이유가 있어서 문제도 넣어놓고 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계획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책들도 일부러 넣어놓고요. 다 이유가 있어서 문제 기출도 넣어놓은 거예요. 뭐 구하래? 수년가. 그러면 이것도 책에 있는 것처럼 풀면 4개나 구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수년가 구할 때 어떡하냐. 자 여러분 뭐를 눌러야 돼? 5,786을 누르고 그 다음에 나누기 해야지. 무조건 할인이니까 나누기. 그 다음 뭐래요? 1.1. 그 다음 빼기 해야지. 빼기 5,000.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 이퀄 하니까 얼마 나왔어요? 그래요. 260만 쓰는 거예요. 260만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냥 260만. 그럼 B. 다시 연습. 불러요. 4,730 나누기 1.1 빼기 4,000 해야지.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그럼 얼마 나와요? 그래 300 나오지. 300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C 해요. 불러요. 3,575 나누기 1.1 빼기 3,000 해야지. 그럼 얼마 나와요? 그래 250 나오지. 250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D 합니다. 2,398 나누기 1.1 빼기 2,000 하셔요. 그럼 얼마 나와요? 그래요 180. 그럼 여러분은 썼으니 이것만 써놓은 거지. 그래서 크기 순서로 나열해야지. 제일 큰 거 B,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몇 번? 2번 금방 찾지.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우리는 연습해 갈 거예요. 이런 거 연필 잡고 풀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계산기로만 툭툭툭 하다 보면 다 푸는 거예요. 이런 줄 잘 나오잖아 시험에.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바꿔봤자 이거 7%로 바꿔. 그럼 우리는 여기다 1.07 20% 바꿔 1.2 5%로 바꿔 1.05 뭔 말인지 아셨죠? 이거는 할인이니까 나누기 한다. 수년가니까 뒤에 빼기 한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산기 기본 원리를 갖고 숙달을 하다 보면 기계적으로 답을 금방 풀어갑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넘어갈 겁니다. 어림셈법. 어림셈법이란 말이 뭐냐면 어림잡아 대충 계산하는 방법이란 뜻이에요. 경험에 입각한 거예요. 여기는 어림셈법은요. 승수법하고 수익률법이 있는데 먼저 승수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만 봐주세요. 10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해요. 근데 10에다 2를 곱했다고 해봐요. 그럼 당연히 20이 되겠죠. 그럼 20은 10의 몇 배예요? 2배. 그때 2배인 수가 20이에요. 그때 2를 뭐라고 한다? 곱해지는 수, 승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는 뭐다? 몇 배인가를 나타내요. 20은 10의 몇 배인가? 2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투자액과 소득액, 투자로는 언제나 투자액과 소득액의 관계인데 한 해만 놓고 따지는 거예요. 어림셈법은 한 해 것만 따져요. 첫 해 한 해 것만. 처분소득도 따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한 해 소득이 있어요. 그 한 해 소득이 있는데 한 해만 놓고 따지면 투자액이 더 커요. 그러면 작은 소득액을 여기다 두고 그 다음 곱하기 승수. 그러면 투자액이 되는 거예요. 뜻은 무슨 뜻이다? 투자액은 소득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수. 그게 승수예요. 다시 써볼게요. 소득이 2천만 원이라 해봐요. 한 해 소득이. 그리고 곱하기 했어요. 어떤 값을. 그런데 그게 바로 투자액인데 1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 말은 1억 투자했는데 첫 해에 1,000만 원의 소득이 나왔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뭔지 아시죠? 뭐예요? 5. 이 5를 뭐라고 한다? 승수라 그래요. 그 말은 여러분 1억 원을 투자하면 이렇게 첫 해에 2천만 원의 수익이 나왔다면
2천만 원씩 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럴 경우는 이 투자액 1억 원을 전부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린다는 뜻?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승수는 무슨 뜻이다? 투자한 돈 회수하는데 걸린 기간이에요. 그래서 회수 기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클수록 유리해요? 작을수록 유리해요? 작을수록 유리해요.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도 하고 회수 기간이라고도 하는데 승수는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의미한다. 작을수록 유리해요. 그런데 여러분 승수는 분수로 표시해요. 분수로 표시하는데 여기 잘 보실래요 여러분? 이 승수를 그대로 두면 당연히 소득액으로 나눠주면 소득액분의 투자액이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승수는 이렇게 소득분의 투자액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비율들을 보면 분모값이 크고 분자값이 작아요. 그래서 수익률로 나타내죠. 그런데 승수만큼은 분자값이 더 커. 그리고 분자값 투자액은 분모값 소득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배수라고 해요. 몇 배수냐? 이거야. 요게. 몇 배인 수냐? 배수라고 해요. 수익률이 아니야. 그래서 승수만큼은 일반적인 분수일 때 우리는 분자값의 명칭을 따라가지만 분수는 대개 제가 분자값 명칭 따라간다 그랬죠. 분자값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승수만큼은 분모값의 명칭을 따라가요. 승수는 분모값 명칭 따라간다. 그게 뭘 뜻하는 말인지 보여드리면 이래요. 잘 봐봐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총소득이 왔어. 소득. 그러면 여기에 투자액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짝이 무슨 투자액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리고 총투자액이 와야 돼. 이렇게 짝을 잘 맞추면 돼. 그리고 얘를 부를 때 이걸 승수를 부를 때 분모값 명칭 따라서 승수 붙이면 돼. 그럼 무슨 승수게? 그래 총소득 승수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투자액이 여기에 소득액이 지분 수익을 의미하는 세전이나 세후 현금을 의미 왔어. 그러면 여기는 무슨 투자액이 와야 돼? 지분 투자액이 와야 돼. 그리고 이 승수의 명칭은 분모값의 명칭을 따라 승수 이렇게 붙이세요. 무슨 승수야? 그리고 세전연금으로 승수요. 따라서 승수는 분모값 명칭 따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승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수익률도 기초 개념을 잡고 승수와 수익률을 함께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수익률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2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쳐요. 그 수익은 곱하기 이렇게 하면 아까 투자액 그래서 여기가 숫자가 뭐였었죠? 5 이게 승수였었잖아요. 그러면 수익률과의 관계를 놓고 보자고요. 자 투자액을 이쪽으로 끄집어내고 1억을 투자해서 2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1억을 이쪽으로 가져올게요. 그리고 곱하기 무엇을 하면 소득 2천만 원이 될까? 그런 것이죠. 그러면 여기다 몇 분의 몇을 해주면 2천이 돼요. 5분의 1이죠. 5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5분의 1을 여기다 쓰면 이 5분의 1은 여기 있는 것의 반대 역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투자액이고 이게 수익률이야. 5분의 1은 몇 퍼센트죠? 20%. 20%를 우리는 수익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액에 수익률을 곱해주면 수익이 되는 것이고 승수하고 수익률은 보시다시피 역수관계예요. 따라서 여러분 승수와 수익률은 역수다. 승수는 작을수록 유리한데 수익률은 클수록 유리하다. 우리는 이 관계로 이게 투자액입니다. 그러면 수익률을 곱해주면 그것이 수익이 된다. 그러면 수익률이란 투자액분의 소득액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수익률은 앞으로 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며 클수록 유리한데 분모의 투자액이고 분자의 수익이 올 것이다. 소득이 올 것이다. 그래서 승수하고 수익률은 반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억을 여기다 쓰고 아까처럼 수익을 여기다 썼다면 수익률은 20%가 된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승수하고 수익률을 이야기할 때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는데 먼저 소득을 나열해 볼게요. 총, 순, 전, 후 이렇게. 총순 전후인데 여기가 총소득이면 분자에 무슨 투자액이 와야 된다 그랬죠? 총투자액이 오고 이 승수는 뭐라고 붙이면 되죠? 총소득 승수라 붙이면 되죠. 여기가 순영업소득이면 분자에 무슨 투자액이죠? 총투자액이고 승수 뭐죠? 순영업소득 승수 말이 기니까 순소득 승수라 붙여요. 여기가 분모에 이 순소득 승수를 아까 우리가 회수기간이라 그러는데 보통 자본회수기간이라는 말을 하면 여러 승수들 가운데 순소득 승수가 대표적인 승수예요. 그래서 얘를 자본회수기간이라 부르고 자본회수기간은 당연히 짧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붙일까요? 세전현금 흐름이니까 분자의 투자액은 뭐죠? 지분투자액. 그리고 뭐라고 붙이면 되죠? 세전현금 흐름 승수 말이 기니까 세전승수라고 줄여 말할 때도 많아요. 세후현금 흐름인 분모가 지분투자액 뭐라고 부르죠? 세후현금 흐름 승수 줄여서 세후승수라고 부를 때도 많아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잠깐 봐주시면 우리 분자값 투자액이 똑같죠. 총투자액 똑같잖아. 그러면 총소득 승수와 순소득 승수의 분자값은 똑같네. 이 분자값이 둘이 똑같다. 근데 분모값을 비교해 볼까요? 총소득과 순영업소득 중에서 어느 게 더 커? 당연히 총소득이 크겠지. 그럼 분수는 분모값이 크면 클수록 분수가 커져 작아져? 작아지죠. 그러니까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 큰 거예요. 다시 한번 밑에 걸 갖고 이야기해 볼게요. 세전과 세후 승수에선 지분 투자액이 똑같죠. 분자값이. 그러니까 분자값은 요거하고 요것이 똑같습니다. 근데 분모값을 비교해 보니 세전 현금 흐름과 세후 현금 흐름 중에서 세전이 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승수는 세전 승수와 세후 승수 중에서 어느 게 더 크다? 세후 승수가 더 커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할 때 이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얘네 둘이는 분자와 분모가 다 다르잖아. 그렇죠? 직접 비교할 수 없지. 어느 게 큰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 크다 라고 오늘 수업 마무리 때 점검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후 승수가 세전 승수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할 거다 그 말이에요. 아울러 수익률법으로 가보자고요. 수익률은 투자한 돈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기 때문에 승수를 뒤집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수익률은 주로 순수익률을 다루다 보니 총소득 승수를 뒤집은 것은 수익률에서 우리가 보통 언급하지 않고 우리가 순수익이라 부르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순수익이니까 얘네 셋을 뒤집은 것 그것을 우리는 수익률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 가지의 수익률을 이야기해 볼 텐데 먼저 순소득 승수를 역수로 뒤집은 게 뭐다? 종합자본환원율 혹은 종합환원율인데 종합이 총이에요. 종합과 총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총투자 수익률이니까 총투자액이 여기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분자의 수익은 우리는 이것은 뒤집은 값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순영업소득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순영업소득이 분자에 있으면 부모는 총투자액이고 총을 의미하는 종합자본환원율, 종합환원율이다. 그리고 세전 승수의 역수가 세전 수익률을 의미하는 게 지분 배당률인데 이게 세전 수익률이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그럼 세전 수익률이니까 당연히 분모는 투자액이 지분 투자액이고 분자는 세전 현금 흐름이 오겠죠. 그러면 세후 승수의 역수는 세후 수익률이고 얘는 세전 수익률, 얘는 세후 수익률. 세후 수익률은 분모가 지분 투자액이고 분자는 세후 현금 흐름이 오면 된다. 얘를 잡고 여러분이 원리를 따져가면서 보시면 서로 역수관계고 자연스럽게 용어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총이다. 의미가 총투자 수익률이라고 이해하시라. 요거는 지분 배당률로 세전 수익률이다. 요건 세후 수익률이다. 수익률은 분모가 투자액이 와야 되고 분자의 수익이 온다. 이렇게. 그래서 승수는 작을수록 수익률은 클수록 유리하다. 그런데 어림셈법은 한 해 소득만 갖고 따지는 거니까 우리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과 비교해 보면 먼저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대규모 부동산의 투자 분석에 주로 사용합니다. 현금 흐름 다 따지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어림셈법은 어림 잡아 짐작하려면 주로 영업 경비나 수익 발생이 안정적인 소규모 부동산의 투자 분석에 주로 사용합니다.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투자 기간 동안의 모든 현금 흐름을 다 따집니다. 어림셈법은 처분 시 매각 수익을 고려하지 않으며 보유 기간 동안 발생하는 운영 소득 중 첫 해 소득만 따지는 거예요. 한 해 것만. 얘는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하고 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얘는 장점이 논리적이고 정교합니다. 그 말은 복잡하다는 뜻입니다. 단점이. 그래서 실무에서 많이 안 씁니다. 얘는 이해하기 쉽고 간단합니다. 실무에서 많이 씁니다.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다 이게 장점이면 단점이 그래서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보면은 되게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이나 뭐는 그래서 강의가 너무 쉽고 재밌네요. 또는 어떤 분은 야 너무나 다 해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네요. 아니 시험 내가 보러 가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난 나중에 가서 내가 내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게. 그런 분들은 한결같이 나중에 좋은 결과가 하나도 없어. 근데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맨날 암기하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 공부하기가. 그런 분들은 나중에 가서 보면 좋은 점수를 얻어. 자, 그래서 연역적 학습 방법이 뭐다? 할 게 많아. 연역적 학습 방법은 개념인 정의라든가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파악하고 공부하고 암기하는 거야. 단점이 뭐죠? 할 게 많아. 장점이 뭐죠? 확실해. 근데 균합적 학습 방법은요.
겪어보면 아는 거야. 안 가본 길이니까. 그래서 재밌게 그냥 해. 되게 잘한다. 나는 할 거 없네. 그리고 안 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시험장에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 이거 뭐야, 씨. 이거 무슨 공인중개사 무슨 뭐 계약서나 쓰면 되는데, 씨. 이런 게 시험에 나오고, 씨. 아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 공부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균합적 학습 방법은 쉽다. 장점. 단점은 뭐다? 그래서 잘 안 돼. 언제나 장단점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장점이 논리적이고 정교해. 되게 좋은 말처럼 느끼잖아. 근데 복잡해. 정교하지만. 얘는 되게 쉬워. 간단해. 한 해 것만 따지니까. 그러니까 정교하지 않고 잘 안 맞아. 그 얘는 실무에서 많이 써. 예비적으로 할 때. 얘는 본격적인 분석할 때 쓰고. 그러니까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을 쓰기 전에 예비적 분석을 할 때 어림셈법을 주로 쓰는 거예요. 그다음 비율 분석법. 비율 분석법에서 용어 대부 비율에 대해서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대부 비율을 뭐라고 하냐면 LTV 혹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담보 인정 비율.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말해요. 담보 인정 비율이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담보 능력을 나타내는 거야. 담보 인정 비율이다. 이렇게. 그런데 뭔데요? 이거는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해주는 거야. 부동산 가치분의 융자액이야. 근데 이 부동산 가치는 제가 항상 뭐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래 총투자액과. 와 기억하는구나. 총투자액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억짜리 부동산이래. 그런데 5천을 융자해 줬대. 그럼 대부 비율이 몇 %예요? 50%겠지. 그래서 LTV 50%란 말은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다? 1억에다 50%를 곱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융자액은 5천까지 융자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럼 LTV가 60%다. 그러면 부동산 가치에다가 60% 곱하니까 6천까지 융자해 주겠지. 그다음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인데 같이 볼까요? 부채 비율은 뭐냐면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 말하자면 자본분의 부채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대부 비율이 이 상황에서 내 돈이 얼마란 얘기야? 5천. 빌린 돈이 얼마란 얘기야? 5천분의 5천이야.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 100%예요. 그러면 대부 비율이 올라갔다고 해봐요. 대부 비율이 예컨대 올라갔는데 1억짜리 부동산에 6천으로 융자를 이렇게 올려줬어. 융자를 많이 해준 거지. 그러면 60%가 됐네. 그러면 똑같은 부동산인데 거기에 대해서 6천으로 융자를 올려주면 대부 비율이 60%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내 돈이 얼마란 얘기예요? 4천. 빌린 돈이 6천이니까 4천분의 6천이 됐네. 그럼 곱하기 100 하면 150%가 돼요. 그러면 100%에서 150%로 대부 비율이 약간 증가하면 부채 비율은 아주 많이 증가하죠. 근데 대부 비율이 증가한다, 부채 비율이 증가한다 이 말은 융자를 그만큼 많이 해줬으니 돈을 빌려준 쪽인 대출 기관 입장에서는 원금 회수가 쉬워진다요, 어려워진다요? 어려워지지. 그러니까 위험이 커지겠죠. 따라서 적용하는 이자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대부 비율이 올라가면 원금 회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자율도 올라가는 거예요.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대부 비율이 올라가면 부채 비율도 증가한다. LTV라고 그래요. 그런데 DTI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총부채 상환 비율 혹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라는데 얘를 DTI라 그러고 대비 앞쪽에 있는 게 분모 소득이고 대비 뒤쪽에 있는 게 분자 부채가 분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연간 소득액분의 연간 부채 상환액이에요. 연간 소득액분의 연간 부채 상환액을 나타내는데 이것과 이것을 좀 더 결합해서 앞으로 대출 가능한 금액을 구해낼 거예요. 심화에서는. 기본에서는 하지 마요. 이제 근근히 이 개념 정리하기도 바쁜데 두 개를 활용하는 거 아직은 안 돼요. 그런데 두 개를 결합해서 다 푸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한 15초도 안 걸려요.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대부 비율, 부채 비율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이 있는데 대부 비율, 담보 인정 비율은 담보 능력을 나타내고요.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은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담보 인정 비율은 투자자가 내 돈 얼마와 빌린 돈 얼마를 사용하는 즉 대부 비율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 돈 5천과 빌린 돈 5천으로 투자했구나. 이런 경우는 내 돈 4천과 빌린 돈 6천으로 투자했구나. 투자자가 얼마나 재무 레버리지를 활용하는지 알 수 있어요. 뭐를 보면 대부 비율을 보면 투자자가 재무 레버리지를 얼마나 활용하는지 알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을 DCR이라고 할 거예요. DCR, 부채 감당률. 뜻은 뭐다?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거든요. 의미는 뭐다?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만큼 되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액을 놓고 볼 때 얘가 1000이고 얘가 1200이면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하고 돈 남죠. 1.2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가 1000이고 여기가 1200이면 돈이 부족하죠. 계산하기 편하도록 여기를 1000이라 하고 여기를 1200이면 1.2였으니까 똑같이 부채 서비스액은 1000인데 소득이 800이면 0.8이죠. 200만큼 부족해요. 그럼 1보다 크면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1보다 작으면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지. 순영업소득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단 말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거꾸로 1보다 크단 말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고 돈이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간 차입자의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길 바랄까 작길 바랄까? 크기 바라겠지. 크기 바라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볍게 비율분석법에서는 가볍게 제가 이 위치를 바꾸는 걸 등호는 그대로 두고 부채 감당률을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맞바꾸려는데 맞바꿀 때 순영업소득하고 맞바꿔야 돼. 부채 서비스하고 맞바꿔야 돼. 언제나 분모하고 맞바꾸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갈 때는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밑으로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저 식을 제가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맞바꾸면 부채 서비스액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이 DCR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순영업소득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순영업소득을 부채 감당률로 나누면 뭐가 된다고요? 부채 서비스액 되는 거예요. 맞바꿀 때 언제나 이렇게 분모값하고 맞바꾼다는 걸 잊지 마시라. 그럼 등호가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배웠던 거 다 까먹었다고 전제해요. 그래서 간단한 산수도 제가 하니까 이 중에서 이공계열 나으신 분들이나 혹시라도 수학 선생님들 계시면 양해를 부탁드려요. 그거 갖고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반에 잘하는 분을 기준으로 할 수 없어요. 계산은. 거부 반응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은 가장 잘 안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했는데 또 해. 그만 좀 하지. 했는데 또 안 해. 그렇게 계속 반복해요. 언제까지? 시험 때까지. 시험 때까지.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계산기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계산기 누르는 법도 써드릴 거라니까. 그렇게 계속 반복해 갈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만 질문하지 마요. 계산기 근데 그 있잖아요. 계산기 누르는 거에 대해서 다른 문제 갖다 놓고 계산기 누르는 법 이거대로 풀어보세요. 그런 거는 저한테 질문만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계산기 누르는 법은 이렇게 강좌에서 온 거 있잖아요. 아까처럼 보여드린 예제 있잖아요. 그걸 보고 연습만 하시지 다른 것들은 하지 마세요. 아셨죠? 예. 계속해서 찾아보시고 또 그런 것도 좀 저한테 좀 저도 그 찾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계산기 눌렀던 그 문제가 몇 강에 있었던 거죠?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저도 찾아봐야 돼. 저도 저 몇 강인지 몰라 저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자, 제가 열심히 반복해 드릴게요. 여러분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게요. 부채 감당률은 DCR. 그런데 말이죠. 이게 1보다 크길 바래. 대출자들은 차입자의 부채 감당률이. 그게 뭐냐면 내 돈 빌려간 쪽이 내 돈을 갚을 능력이 있기 바란다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이거는 주로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 가능한 금액 구할 때 써요. LTV하고 DTI는 주거용 부동산. 그다음에 LTV하고 DCR은 상업용 부동산. 나중에 대출 가능한 금액 구할 때 결합해서 와 그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구나. 책에 너무 계산 과정이 장황해서 되게 어려운 문제인 줄 알았는데 10초도 안 걸리네. 그런 말 하시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하세요. 그럼 무조건 돼요.
남들은 벌써 계산도 하고 막 그런다는데 절대로 조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더 잘할 거예요. 꾸준히만 하시면. 매일 1%씩만. 어제보다 오늘 1%만 나아지면 돼요. 놀라운 기적이 발생합니다. 부채 감당률 의미만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 채무 불이행률입니다. 여러분. 채무 불이행률은 분모가 들어온 돈 총액입니다. 유효총소득이에요. 실제적 총소득. 그리고 분자는 나가는 돈 총액이에요.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인데 공실 및 불량부채는 아직 들어온 돈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실제 내가 지출한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출한 돈이 못 받은 돈이지. 그러니까 여기다 포함하지 않고요. 영업소득세도 세금이에요. 그 수익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나중에 계산하는 거니까 유효총소득하고 여기는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만 놓고 계산해요. 그래서 이 둘이 같잖아요. 그러면 돈이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이 똑같았을 때 우리는 손익분기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뭘 의미한다? 손익분기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러분 채무불이행률은 손익분기점을 의미해요. 의미 잘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이게 커질수록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이에요. 여러분 총자산 회전율은요. 뭐의 역수냐면요. 총소득 승수의 역수예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 가치분의 총소득이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부동산 가치는 뭐하고 똑같다 그랬죠? 총투자액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총소득분의 총소득을 분모로 보내서 총소득분의 총투자액 그럼 뭐라고 그랬죠 아까? 총소득 승수. 그것의 역수예요. 그게 총자산 회전율이에요. 그러면 승수의 역수가 일반적으로 수익률인데 얘는 수익률에 들어가지 않고 비율 분석법에다 포함시켜서 다루고 있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총투자액분의 총소득을 의미하는 부동산 가치분의 총소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영업경비 비율인데 얘는 총소득분의 영업경비인데요. 이때 총소득은 가능총소득을 쓸 수도 있고 유효총소득을 쓸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유효총소득을 쓸 때가 더 많아요. 그럼 만약에 유효총소득이 1억이라고 할게요. 근데 영업경비가 5천이래. 그럼 1억분의 5천이니까 영업경비 비율은 50%예요. 유효총소득이 1억인데 영업경비가 40%라네요. 그러면 40%예요. 영업경비 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용어 기억하시는데 좀 중요한 걸 미리 말씀드리면 아까 대부비율과 그 딸린 식구들 대부비율, 부채비율 그리고 총부채 상환비율 그 세 개 한 세트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단연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그러면 대부비율을 이야기할 때는 한 세트를 같이 세 개를 같이 얘기해 줘야 돼요. 대부비율이 중요하다 그랬고 대부비율과 그 딸린 식구들 세 개가 중요하다 그랬고 부채 감당률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걸 치자면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압도적인 중요한 게 걔네들이고 그보다는 좀 덜한 게 채무불이행률. 그리고 훨씬 덜한 게 얘네들이에요. 나머지는 훨씬 더 덜해요. 그러면 제가 아직 안 한 유동비율 그런 것들은 중요도가 훨씬 더 덜해요. 그렇지만 이제 심화 때는 살짝 제가 언급해드려요. 지금은 여기다 넣어놓지 않았죠? 그러면 제가 다뤄드린 것만 가볍게 비율 분석법은 봐주세요. 아 비율이네 분수네 이렇게 비율로만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부동산 금융으로 넘어가야겠죠? 우리 쉬었다가 부동산 금융으로 넘어갈게요. 쉬었다 하시죠.